설명해줄 류청 축구 전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히든K의 유청 편집장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해 K리그가 르네상스, 중흥기를 맞았다고 앞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현장에 가면 이런 인기가 실감이 나나요? 정말 시간이 많이 나고요. 지난해에 일단 평균 관중이 5천 명이 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거의 1만 명 정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K리그가 좀 잘 되려면 평균 관중 1만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올 시즌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고 그런 만큼 팬들도 정말 열광적으로 경기 보는 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좀 더 팬들 많아졌다 느끼는 좀 에피소드랄까?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저희 회사에 제가 제일 나이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젊은 직원들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일을 하고 있으면 저렇게 툭툭 치면서 표를 구해달라. 근데 공짜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아니라 가장 좋은 좌석을 구매하고 싶은데 당신은 구매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물어볼 정도로 정말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구단 관계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제일 비싼 표부터 팔린다고 합니다. 이런 게 상당히 달라진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최소 경기 100만 관중 돌파 신기록도 세웠는데 96경기 만에 100만 관중 돌파. 이게 2013년 나온 종종 기록을 12경기나 앞당긴 겁니다. 이 어떤 요인들이 있길래 르네상스를 맞이한 거라고 보세요? 외부 요인을 조금 꼽자면 카타르 월드컵 16강에 갔다 온 것이 좀 가장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 새로운 팬들의 출현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어차피 밖에 나가서 놀 거면 건강한 축구를 보면서 즐기자. 그리고 워낙 또 경기장에 이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효과들이 좀 뭉쳐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K리그 이 초반에는 FC서울 홈경기에 가수 이명욱 씨가 오셨잖아요. 뭐 4만 5천 명 상암 경기장 꽉 채웠는데 이런 것도 뭐 불씨를 당기는데 좀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요? 제가 이날은 저희 장모님께서 처음으로 왜 서울 경기장에 데려가지 않았느냐. 영웅이가 오는데 왜 데려가지 않았느냐라고 했고 영웅님이 오셨기 때문에 관중이 상당히 많이 늘었고 지금 임영웅 씨를 좋아하는 팬들이 서울 경기장만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경기장들도 막 방문하고 있거든요. 이런 여러 팬덤이 합쳐지면서 재밌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년간 침체했던 서울이 이제 봄이 찾아온 느낌인데 얘기 나온 김에 서울의 올 시즌 뭐가 가장 좀 달라졌길래 성적도 이렇게 좋은지. 그러니까 지난 시즌까지는 그 점유 자체를 극대화하는 축구를 했다면 지금은 상대가 조금 지지부진하더라도 우리가 빠르게 앞으로 가서 상대를 괴롭히는 축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통했던 것 같습니다. 안익수 감독의 축구, 익수볼이라고도 하죠. 이 익수볼이 작년에는 좀 주춤해서 팬들의 거센 항의도 받기도 했잖아요. 경기가 끝나고 선수단 버스가 나갈 때 팬들이 막아서는 이른바 버스 맞기도 당하고요. 또 올해는 꾸역승이라고 하죠. 꾸역꾸역 1점 차 승리를 따내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사실 꾸역승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우승하는 팀들 보면 거의 다 꾸역승을 많이 하게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사실 서울의 전력이 누군가를 압도할 정도의 뭐 전북이나 울산 정도의 전력은 아닌데 안익수 감독이 자신의 철학을 유지한 채 현실적인 부분에서도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을 좀 가져왔고 그런 것들이 1점 차의 승리로 이어지고 선수들의 뭐랄까요 자신감이 늘어나고 팬들도 다시 많아지는 이런 효과를 다 가져온 것 같습니다. 일단 다 떠나서 골을 많이 넣으니까 이제 승점을 많이 가져와서 성적이 좋아지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팀 득점이 전체 12개 팀 가운데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득점 1, 2위를 오가는 이제 나상호 선수 역할이 좀 큰 것 같더라고요. 나상호 선수 정말 잘하고요. 사실 황인범 선수하고 나상호 선수가 지난 월드컵이 끝나고 제가 일하는 곳에 한번 와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황인범 선수가 그 전에도 나상호 선수랑 같이 오고 싶은 이유를 상호가 정말 좋은 선수다라고 했었는데 그 월드컵에서 1차로 보여줬고요. 지금 K리그에서 2차로 자신 증명 중인데 혹자는 이천수 선수가 좋았을 때 모습을 따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전진하고 뒤로 가지 않고 수비를 겁내지 않은 모습에 양발 슈팅이 또 이 선수가 다 되는데 그런 모습 때문에 지금 나상호 선수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 얘기하면 또 황의조 선수 국가대표 공격수죠. 이 선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안익수 감독이 황의조 선수 골 보고는 내가 볼 때 국내 최고다라고 했어요. 역할이 어느 정도라고 좀 보세요? 골이 많이 터지지 않아서 많지는 황의조 않죠. 선수는 사실 대표팀에서도 그렇고 소속팀에서 그렇고 골을 넣어줘야 되는 선수인데 올 시즌 골 측면에서 보면 사실 뭐 100점은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경기를 보면 황의조 선수가 움직임에 따라서 나상호 선수라든가 다른 측면 자원들이 이제 경기를 침투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난 인천전을 보시면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또 어려운 슈팅을 꽂아 넣었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아마 안익수 감독은 팀 차원에서 봤을 때 황의조가 100% 역할을 소화할 수 있고 아마 최전방 스트라이커 중에서는 최고다라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황의조 선수가 근데 임대 신분이란 말이죠. 유럽팀 소속인데 아마 방송이 나간 이후에는 뭐 다른 팀으로 가 있을 수도 있고 서울에 잘릴 수도 있는데 황의조 선수 있고 없고에 따라서 서울 전력차도 좀 날 것 같아요.
확실히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황희조 선수가 골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기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고 사실 상대 수비도 황희조와 나상호가 한꺼번에 들어온다고 하면 상당히 압박감이 클 건데 지금 황희조 선수도 만약에 유럽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서울 입장에서는 전반기와는 다른 경기력을 보여줘야 되고 다른 전술을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K리그 르네상스를 이끄는 또 다른 팀이 있죠. 바로 지난해 우승을 차지하고 올해도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는 우리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울산 현대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돌발 OX 질문. 올 시즌 우승도 울산 현대다. 울산 현대가 2연패 할 것이다. 하나, 둘, 셋. 네, 이거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타격감이 좀 네. 적고요. 사실은 울산이 더 단단해졌고 지금도 그 기세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올 시즌 울산보다 더 평균값이 높은 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연패는 할 것 같은데 제가 더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과연 평균 관중에서 서울 넘어설 수 있느냐. 이게 더 어려운 미션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가장 탄탄한 선수층을 보유하고 이제는 또 여유가 갖춘 게 아닌가 싶은데 무엇보다도 확실한 득점원이 있는 게 좀 강점 같습니다. 팀 득점 1위답게 개인 득점 5위 이내 주민규, 루빅손, 바코 이 세 명의 선수가 이름을 올리고 있어서 이 공격이 가장 좀 강점으로 좀 꼽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누가 들어와도 골을 넣을 수 있다는 거는 상대편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공포스러운 상황이고요. 주민규 선수하고 제가 얼마 전에 인터뷰했는데 자신이 못해도 마틴 아담이 잘하면 된다라고 할 정도로 끈끈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울산이 공격력도 강하지만 홍 감독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밸런스가 아주 잘 맞기 때문에 꼭 공격뿐이 아니라 미드필더하고 수비진도 받쳐줘서 지금 공격이 터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선수들 외에 또 울산에서 눈여겨보면 좋다 할 만한 선수 누가 있을까요? 이게 또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중앙에는 이제 이규성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상당히 살림꾼 역할을 잘해줍니다. 그리고 수비진에 이 선수는 워낙 잘해서 눈여겨보시지 않을 수 있지만 김영권 선수가 있고 네. 없고가 그렇죠.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올 시즌에 가장 K리그에서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지도자 중에 이정효 광주 감독이 있는데 분석해 보니 왜 김영권이 좋은 선수인지 다시 한번 알겠더라라고 할 정도로 수비진에서 이제 공격으로 나가는 패스나 아니면 방향 전환이나 아니면 정말 어려울 때는 내가 직접 득점하겠다 이런 부분까지 모두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울산에는 정말 걸을 곳이 없는 선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사실 울산이 초반 독주를 하다가도 몇 년에 걸쳐서는 막판에 정말 뒤집히거나 가까스로 지켜내거나 그렇게 해서 우승 경쟁을 해왔는데 레이스를 많이 남겨놓긴 했지만 그래도 좀 경계할 부분 뭐가 있을까요? 무조건 방심입니다. 우리가 다 잡았다라고 생각하는 때 뒤집히고 올 시즌도 2위 싸움이 엄청나게 치열하거든요. 이 팀들이 울산을 한 번씩만 잡아도 엄청난 효과를 몰고 있기 때문에 방심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장기 부상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면 물론 뭐 부상이 조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좀 만나지 않는다면 울산이 지난 시즌과 같이 우승컵을 들어올릴 확률은 상당히 커 보입니다. 그리고 울산 현대 얘기가 나오면 형제라고도 하는 이 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바로 K리그 최다 우승팀 전북 현대입니다. 이 전북은 시즌 중간에 감독이 교체되는 아픔을 겪었고 또 성적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 기대에는 못 미치는데요. 현재 어떤 점이 예년과 좀 달라진 걸까요? 쌓여왔던 문제들이 올해 조금 폭발했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좀 뭉쳐져가지고 문제가 됐다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세대 교체를 계속해서 단행해 왔습니다. 네. 이것들의 이제 성과가 좀 나오지 않았고 제가 또 가장 크게 보는 것은 골키퍼를 교체했어요. 국가대표 출신인 손범근 선수를 이제 일본으로 보내고 골키퍼를 영입을 했는데 시즌 전부터 많은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우승을 노리는 전북에는 걸맞지 않은 골키퍼다. 네. 그러니까 이 골키퍼가 잘하긴 하지만 좀 더 좋은 골키퍼를 데려와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안정이 됐었지만 시즌 초반에는 이게 좀 문제가 됐었고요. 골키퍼가 흔들리면 사실 수비진도 흔들리게 돼요. 근데 또 전북 같은 경우에는 수비진도 아주 정렬된 상태는 아니거든요. 이 모든 문제들이 터지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울산은 득점이 계속 나오는데 전북은 이렇다 할 주포가 또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시즌 초반에 좀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만 좀 고치면 된다. 이런 거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송민규 선수가 계속 골을 넣고 있는데 네. 최전방에 있는 하파엘 실바라던가 구스타보 선수라던가 안드레 루이스가 골만 좀 더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경기력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워낙 선수가 좋기 때문에 전북은 누굴 만나도 싸울 수 있는 경기력인데 골이 안 들어가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 선수들이 풀어주기 시작하면 다른 것도 좀 풀릴 것이라고 봅니다.
조규성 선수가 시즌 초반에 부상당했다가 최근에 다시 복귀했잖아요. 국가대표팀도 갔다 왔는데 이 선수가 좀 힘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 선수는 힘이 될 것 같은데 전북 팬들이 우려하는 바로는 여름에 떠나지 않을까. 유럽으로 이적할 수 있다. 왜냐하면 월드컵이 끝나고 바로 조규성 선수가 이적할 기회가 있었는데 다음으로 미루면서 팀이 적극적으로 이제 협력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선수가 여름에 팀을 떠난다면 이건 또 어려움이 될 수 있죠. K리그 전반기 때 많이 못 보여줘서 어떻게 보면 시장 가치가 유럽에서 조규성 선수를 바라보면 시장 가치가 좀 떨어진 게 아니냐. 근데 어떻게 좀 파악하고 계세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전반기에 좀 어려웠고 부상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이제 시즌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감독도 많이 바뀌고 그럼 새 감독이 필요한 선수를 겨울보다 더 데려오기가 쉬운데 조규성 선수는 어쨌든 간에 가지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월드컵에서 증명을 했고 지금도 좀 살아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잖아요. 근데 바라는 팀이 있다면 이적료는 좀 낮아질 수 있지만 나가지 못할 환경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더 확실시하기 위해서 질문 또 훅 들어갑니다. 돌발 OX 질문. 그래도 전북은 전북 2위 이내로 다시 올라갈 거다. 하나, 둘, 셋. 네. 여기까지. 2위 싸움이 상당히 치열할 것 같은데 네. 전북이 울산을 뒤집고 1위를 한 것처럼 누군가를 뒤집고 2위를 하지 않을까. 마지막 순간에는 아슬아슬하게 2위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이유는 일단 선수단이 워낙 좋아요. 그렇죠. 전북처럼 좋은 선수단을 구축한 팀이 없기 때문에 후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 변수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전북이 좀 더 힘을 낼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위 싸움을 하게 될 포항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포항은 정말 근본이 있는 팀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선수가 나가고 뭐 투자가 적어도 늘 상위권입니다. 그걸 만들어내는 구단도 대단하고 김기동 감독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화수분 혹은 뭐 용광로 축구라고도 하는데 포항 축구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포항 팬들이 좋아하는 표현인데 족보 있는 축구. 포항이 얼마 전에 50주년 행사를 했습니다. 맞아요. 네, 대한중석으로 시작을 해서 50주년이 됐는데 K리그 구단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주인이 한 번도 바뀌지 않은 팀. 그런 걸 봤을 때 정말 뼈대 있고 족보 있는 축구고 성적도 최근에 그걸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포항 팬들은 여러모로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포항의 모든 선수가 잘 해주고 있지만 올 시즌에는 특히 이 선수가 잘해내고 있어서 성적이 좋다 이렇게 짚어줄 만한 선수가 있을까요? 3명 정도 뽑고 싶어요. 고영준, 이호재, 오베르단입니다. 고영준 선수는 이번에 좀 화제가 됐는데 40주년 행사 때는 초등학교 6학년이었다고 해요. 아시안게임에 나가는 황선호가 이 선수를 이제 에이스로 쓰고 있고요. 이호재 선수는 이 선수가 지금 이제 성남FC 감독인 이경 감독의 아들이잖아요. 덩치는 아버지를 넘어섰지만 축구 센스는 넘어선 게 아니지 않느냐라는 저평가도 받았었는데 최근에는 골 넣는 것은 확실히 낫다. 그리고 한국의 대형 스트라이커의 계보를 이을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를 받고 있어요. 근데 아직 더 증명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베르단이 가장 재밌는데 이 선수가 이제 미드필더예요. 시즌 전에 전지훈련 때 본 사람들이 포항 큰일 났다. 저 선수 어떡하냐. 라고 하고 사실 포항에서도 살짝 걱정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이 선수가 없으면 포항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선수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상대방을 엄청나게 괴롭히고 엄청나게 많이 뛰면서 기회도 만들고 위기도 없애는 이런 살림꾼 역할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포항 축구 보면은 스카우트도 정말 대단하고 또 육성 시스템, 지도력 여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모든 걸 지탱하는 게 이제 김기동 감독인 것 같습니다. 사실 포항은 선수에게 투자 비율을 봤을 때 선수가 아닌 감독에게 비율을 더 높게 투자를 했거든요. 왜 그렇게 했는지 그게 이성적인 선택인 것이 계속해서 증명이 좀 되고 있고 다만 이제 김기동 감독이 잘한다고 해서 밑에 쌓였던 문제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이제 구단들이 좀 잘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K리그 르네상스를 이끄는 돌풍의 두 팀도 있습니다. 초반에는 승격팀들의 반란이라고 묘사되기도 했던 대전 하나시티즌과 광주 FC인데요. 뚜렷한 색깔을 내면서 꾸준히 6, 7위 이내를 달리고 있어요. 먼저 이민성 감독이 이끄는 대전, 재창단 이후에 처음 1부 리그에 올라와서 굉장히 선전 중이거든요. 대전이 어떤 축구를 펼치고 있다 이렇게 설명 좀 해주세요. 사실 이민성 감독이 재수 끝에 대전 하나시티즌을 일부러 끌어올렸거든요. 근데 올 시즌을 앞두고는 뭐 선수 영입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냈지만 불안하다는 얘기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민성 감독도 어쨌든 밸런스나 수비진 구성을 잘하는 감독인데 1부에서 괜찮게 할 수 있겠느냐. 새로 영입한 외국인 선수들이 앞에서 골을 넣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고 있는데 정말 잘하고 있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민선 감독이 짜임새 있고 재밌는 축구를 한다고 보여집니다. 가장 제가 최근에 봤던 경기 중에서 울산과 엄청난 난타전을 펼쳤는데 그 경기가 골이 많이 나서 재밌기도 했지만 승격팀이 이 정도의 경기력과 성과를 보인다면 제가 봤을 때 팬들도 그렇고 뭐 구단주도 그렇고 상당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핵심 선수 어떤 선수를 대전 축구의 핵심 선수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최근에 이진현 선수를 상당히 눈여겨보고 있는데 이 선수가 사실은 아주 어릴 때 오스트리아 무대에서 나름 각광을 받았어요. 근데 K리그로 돌아온 이후에는 그리고 대표팀도 갔었는데 돌아온 이후에는 예전만 못하다 더 성장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올 시즌에는 이진현이 왜 어렸을 때 인기를 각광을 받았고 왜 주목을 받았는지 보여주고 있고 주세종 선수가 부상을 크게 당해서 어려울 것이다라는 그 대전의 평가를 좀 뒤집은 게 이진현이 아주 잘해줘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전이 6위인의 싸움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잘하면 이제 챔피언스리그 티켓도 좀 가져갈 수 있을지 좀 궁금한데 기세가 너무 좋아서요. 어떻게 보세요? 승격 셔틀 그렇게 한다면 정말 엄청난 우승과 같은 성과라고 볼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땐 6위 안에만 들어도 엄청나게 좋은 성과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2위 싸움이 치열하다 보니까 2위 팀들이 어떻게 보면 6위, 2위, 6위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대전이 그러니까 원래 잘했던 팀들, 원래 이 자리에서 경쟁했던 팀들과의 상대 전적이 사실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또 대전과 같은 승격팀인 광주 얘기도 해볼게요. 정말 이 팀은 역동성이 느껴지는 팀입니다. 2부 리그 우승을 하고 일부러 올라와서도 초반 돌풍, 이변을 일으켰는데요. 승리의 굶주린 악착같이 뛰는 그 플레이가 눈에 띄더라고요. 이 광주는 어떤 축구를 하고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한준희 위원하고 제가 지난 시즌에 얘기를 하다가 이종현 감독 어때요? 라고 했는데 가끔 보면 작은 펩 가르디올라 같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K리그 2에서 경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올 시즌에 사실 1부와 2부는 다르잖아요. 1부에 올라와서도 그런 걸 보여주는 걸 보면서 광주는 보는 맛이 있는 축구다라고 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정희 감독은 자신감도 색채도 캐릭터도 아주 강한 감독인데 그동안 그에 따라서 좀 시행착오도 조금 겪었던 것 같아요. 설화도 약간 있었고요. 어떤 감독이라고 좀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이기고 있어도 화를 내는 감독. 그러니까 플레이가 마음에 안 들면 이기고 있어도 계속해서 화를 냅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이고 분이고 입체적이고 상당히 과감한 것 같아요. 프로 감독이면 말로도 언변으로도 사람들을 즐겁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종현 감독은 말도 잘하고 메시지도 좋고 가끔은 선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발언으로 팬들을 즐겁게 하는데 저는 이종현 감독 같은 분이 K리그에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K리그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불어넣은 대전과 광주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은 당초 기대에 다소 못 미치는 팀들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인천 유나이티드. 지난 시즌에 4위를 하고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땄는데요. 올 시즌 현재까지는 하위권입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인천은 조성환 감독이 이제 3년째 팀을 지휘하면서 올 시즌에 가장 변화가 컸습니다. 많은 선수를 영입하고 또 보낸 선수도 꽤 있는데 그래서 이 변화 속에서 투자는 많았지만 어떻게 엮느냐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봤거든요. 근데 그 엮는 정연함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좀 떨어졌던 것 같고 지난 시즌에 비해서 상대가 우리를 조금 밀고 나왔을 때 대처하는 부분에서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저는 인천도 워낙 선수가 또 좋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극복하면 더 위로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조성환 감독이 이끄는 인천 반등하려면 이겨내야 된다. 이걸 이겨내야 된다. 이 포인트가 좀 있을까요? 예전에는 인천이 가을에만 축구한다. 강등을 면하는 포인트에서 이제 경기를 봤다면 지금은 인천이 누가 봐도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경쟁할 수 있는 팀 정도의 전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도 인천을 사실 엄청나게 분석을 하고 오고 인천을 무조건 잡겠다는 생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후반기에는 전술적으로 상대가 우리가 잘하는 걸 못하게 했을 때 그래도 이길 수 있는 방법, 꾸역승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성적이 정말 아쉬운 또 다른 팀이 있는데요. 바로 수원 삼성입니다. 전통의 명가라는 말이 무색하게 작년에 이어서 또 최하위권인데요. 김병수 감독이 시즌 중간에 부임을 했는데 아직까지 좀 제 색깔을 못 내고 있거든요. 팬들도 좀 답답할 것 같아요. 수원 팬들은 격세지감을 좀 느끼고 있을 거고요. 당연히 기분이 좋지 않으실 거고 물론 이제 김병수 감독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이 감독이 팀을 만들어서 이제 끌어올리는 것이고 수원에 예전처럼 이제 슈퍼스타가 있어서 그 선수를 믿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 팬들은 지금 상당히 좀 안타까울 거고 수원 구단도 지난 시즌에는 이제 가까스로 강등을 면했지만 올 시즌에도 그런 위기에 처하면 안 되잖아요. 상당히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강등권에서 면하게 했던
핵심 선수가 오현규 선수잖아요. 셀틱으로 이적을 하면서 그 어떤 득점 문제가 좀 발생하지 않았나 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골을 넣지 못하면 이기지 못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병수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그때까지 무득점에 그쳤던 최전방 안병준 선수가 이제 계속해서 골을 넣고 있는데 그건 고무적인데 지금 또 워낙 내려와 있기 때문에 좀 더 분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팬들이 그렇게도 불만을 가졌을 수 있죠. 오현규를 비싼 값에 매각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대처를 하지 못했느냐 이런 것도 불만의 하나는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여름이 수원에게 상당히 중요할 수도 있어요. 네. 네, 자, 오늘 이렇게 르네상스를 맞은 K리그 얘기를 같이 해봤는데요. 역대급 시즌이 펼쳐지고 있는데 우리 류청 기자는 이게 쭉 이어질 것 같은지 또 어떤 바람이 있는지 궁금해요. 시즌을 거의 20시즌째 취재를 하고 있는데 네. 기쁘긴 합니다. K리그 일종의 경기는 아니지만 같은 밥을 먹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좋은데 경계해야 될 것은 이게 끝이 아니고 시작인데 좀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됐다. 근데 지금 시작이거든요. 지금 이제 일종의 K리그가 실생활에서 아이들에게 그리고 엄마 아빠들에게 월드컵을 떠나서 축구가 K리그도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시키고 있는 첫 단계인데 너무 빨리 이대로면 돼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 앞서도 울산도 긴장감 얘기했잖아요. 긴장감을 풀지 않고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K리그가 이렇게 재밌다. 또 이런 포인트를 집중해서 보면 더 재밌을 거다. 팁 좀 주시면서 오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평균 관중 1만을 맞출 것인가. 아. 그걸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계속 기사를 쓸 테니까 10,000명이 좀 모자라시면 경기장으로 가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과연 올라갈 팀들이 올라갈 것인가. 전북하고 지금 인천이 상대적으로 좀 밑에 떨어져 있는데 이 팀들이 올라갈 것인가. 올라간다면 누가 내려올 것인가. 이런 걸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 조금 잔인할 수도 있는데 강등과 승격을 누가 할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 보시면 K리그를 통째로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